기도의 막이 내릴 때 히가시노 게이고. 마스미야가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찰서로 들어서려는 참에 오스키라는 같은 반 선배 형사가 안에서 나왔다. 키는 작지만 얼굴이 크고 어깨도 넓은 오스키는 콜리플라워처럼 일그러진 귀가 말해주듯이 유도 3단의 유단자다. 그가 마스미야를 보자 "왔어?" 하고 말을 건넸다. "그쪽은 결과가 어때?" 그는 마스미야가 뭘 수사하러 나갔는지도 모르면서 물었다. 그의 습관이다. "별로예요." "그래? 거참 아쉽구만." 뭐가 별로인지도 모르면서 그가 가벼운 말투로 대꾸했다. 애당초 인사를 대신하는 대화였다. "선배는 어디 가세요?" 간다해. 또 연락이 왔지 뭐야. 이번에는 하마오카 원전이야." "그렇군요." 하고 마스미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별 기대는 없어." 오스키는 "자, 그럼." 하고 한 손을 들어보인 후 사라졌다. 와타베 슈니치는 원자력 발전소의 작업원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토대로 다방면에 걸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한 탐문 수사였다. 와타베 슈니치 또는 고시카와 무스오라는 인물을 고용한 적이 있는지, 더 나아가 예의 그 몽타주와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묻는 것이다. 물론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 워낙에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관련 회사의 숫자 또한 어마어마했다. 게다가 실제로 작업원을 고용하는 주체는 대개 하청 또는 재하청을 받는 소규모 사무실로 그 책임자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웠고, 지진의 영향으로 현재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아 그 일에서 손을 뗀 회사도 많았다. 그래서 관할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전국 경찰서에 조사를 부탁했지만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전담 수사원을 파견했다. 그들은 연일 작업원 고용주와 알선업자, 예전에 일했던 작업원 등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해서 수사본부로 보내고 있었다. 오스키가 하마오카 원전에서 받은 연락은 몽타주를 닮은 인물이 일했었다는 증언을 들었다는 내용일 터였다. 그래서 간다에 있는 방사선 종사자 중앙등록센터에 가서 그런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방사선 관리 구역 내에서 작업원으로 일하려면 방사선 종사자 중앙등록센터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야 했고, 와타베 슈니치나 고시카와 무스오라는 이름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후였다. 그럴 경우 그들이 작업원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은 방사선 관리구역 이외의 장소뿐인데,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것이 원전 작업원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이었다. 그 이유는 방사선 관리 구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돈벌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려면 방사선을 듬뿍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세계의 상식인 듯했다. 하마오카 원전에서 들어온 정보가 과연 이 사건에 답을 줄 것인가? 그 이름이 중앙등록센터에 있다면 아마도 방사선 노출량과 함께 당시의 주소와 본적지, 근무 경력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행방을 추적하게 될 것이다. 오스키의 수사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마스미야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회의실에서는 고바야시가 이시가키 계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둘 다 표정이 밝지 않았다. 이야기가 끝나고 이시가키가 회의실을 나가자 그때까지 기다렸던 마스미야는 고바야시에게 다가가 아사히 히로미와 이야기 나눈 내용을 보고했다. "그래? 역시 부정했다 이 말이지." 고바야시는 실망한 표정이었다. "나이무라 선생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신세를 많이 졌다면서요." "그런데 남녀 관계는 없었다고 했고." "웃더군요. 그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루비 목걸이에 대해서는 좀 물어봤어? 네. 그런데 그런 액세서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본인이 산 물건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본인이 샀다고? 결혼 전에 사귀었던 상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폐가 되지 않는다면 이름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해봤죠. 그랬더니 마스미야는 한숨을 내쉬고 양팔을 옆으로 살짝 펼쳤다. 그건 안 된대요. 고바야시의 입술이 일그러졌다. 그래? 네, 오히려 왜 그런 걸 묻느냐고 제게 반문했어요. 오시타니 씨 살해 사건과는 관계없는 일 아니냐.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수사상의 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고는 했습니다만. 동요하는 기색은 없었어? 글쎄요. 마스미야가 고개를 갸웃했다. 굉장히 당당하던데요. 표정에도 여유가 있고 질문하는 말투도 담담했어요. 하지만 뭐야?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고바야시는 답답하다는 듯이 머리를 긁었다. 그런데 오스키 선배에게 들으니 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면서요. 고바야시가 옆에 있던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름은 요코야마 가즈토시. 20년 전쯤 하마오카 원전에서 작업원으로 일했다더군. 당시에 하청업체에서 작업 반장을 하던 사람이 몽타주를 보더니 그 사람과 많이 닮았다고 한 모양이야. 그때 50살 정도였다니까. 나이도 일치해. 어떤 사람이었답니까? 아쉽게도 일 외에는 왕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대. 그나마 다행인 건 당시에 사용했던 명부를 여태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이름을 찾아냈다는 거야. 방관수첩은 진짜일까요? 방관수첩이란 방사선 관리 수첩을 줄임말로 중앙등록센터에 이름이 등록된 사람에게 발행되는 수첩이었다. 원전 작업원으로 일하려면 근무처에 이 수첩을 제출해야 했다. 하도 오래된 일이라 작업반장도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는 기억하지 못한다나 봐. 하지만 위조품이라면 자기가 금세 알아차렸을 테니 고역했을 리가 없다는 거야. 뭐 그 정도 말은 믿어도 되지 않겠어?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 인물이 진짜 요코야마 가즈토시라는 보장이 없었다. 마스미야도 이번에 알았지만 예전에는 방사선 관리수첩 발급 절차가 너무나 엉성해서 주민표만 있으면 간단히 다른 사람으로 둔갑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18세 미만의 소년이 위조된 주민표로 수첩을 발급받은 일도 있다. 방사선 관리구역에 들어갈 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처럼 사진이 붙어있는 공적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나이무라 세이조라는 이름도 중앙등록센터에는 없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다른 사람의 방사선 관리 수첩을 입수했다면 원전 작업원으로 일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다. 고시카와 무스오와 와타베 슈니치는 가명이고 신코이와에서 살해된 인물의 진짜 이름은 나에무라 세이조가 아닐까 하는 것이 마스미야의 추리였다. 만일 그렇다면 더욱이 아사히 히로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시타니 미츠코를 포함해 그녀와 관련 있는 인물이 2명이나 살해되지 않았는가. 다만 그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아사히 히로미는 오시타니 미츠코를 30년 만에 만났고 그 사이에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 그녀를 살해할 이유가 하루아침에 생겨났다고는 보기 어려웠다.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마스미야가 컴퓨터 앞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외출했던 수사관 몇 명이 돌아왔다. 그런데 별 성과가 없었던지 고바야시에게 보고하는 수사관의 표정이 영 신통치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보고를 듣고 있는 고바야시 역시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후 그는 아랫입술을 쑥 내밀며 팔짱을 끼더니 마스미야를 불렀다. 뭔가 알아냈습니까? 아니, 도무지 모르겠어. 뭘요? 마스미야는 방금 돌아온 수사관들의 표정을 살폈다. 그때 고바야시가 사진 2장을 내밀었다.
미안하지만 또 출장이야. 자네가 가봐야 할 곳이 있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가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태블릿 PC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하고 마스미야가 말을 걸며 가가의 맞은편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았을 때에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시간 괜찮겠어? 표는 이미 사놨어요. 30분 정도 시간 있어요. 마스미야가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사들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도 가가는 여전히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화면에는 사람이 많이 모인 어느 신사 사진이 나타나 있었다. 어디에요? 마스미야가 묻자 가가는 태블릿 PC를 세우고 화면을 마스미야 쪽으로 돌려놓았다. 이초가오카 하치만 신사야. 이초... 한자로는 이렇게 쓰지. 가가가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자 화면이 이초가오카 하치만 신사, 입춘맞이 귀신쫓기 행사라는 제목의 포스터 사진으로 바뀌었다. 아사쿠사 다리 근처에 있는 신사야. 매년 입춘 전날인 2월 3일에 콩을 뿌려 잡귀를 물리치는 행사가 열리지. 그때 사진을 입수했어. 아, 2월이 아사쿠사 달이었죠. 다리 씻기 행사 사진처럼 혹시 아사히 히로미가 찍혀있지 않은지 확인하려는 거군요. 그렇긴 한데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사진이 몇 장 없어서 말이지. 가가가 태블릿 PC를 끄고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마스미야가 고바야시에게 받은 사진 2장을 테이블 위에 꺼내놓았다. 예의 그 졸업 앨범에 있던 사진에서 나에무라의 얼굴만 확대한 것이었다. 한 장은 오시타니 미치코가 졸업할 때 찍은 것이고 다른 한 장은 나에무라가 퇴직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젊었을 때군. 가가가 사진 2장을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다. 이 얼굴이 30년 후에는 그 몽타주처럼 변했을까? 그걸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마스미야가 이제부터 가려는 곳은 센다이였다. 미야모토 야스요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와타베 슈니치와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앞서 특별수사본부에서 만난 수사관들도 몽타주 작성에 협조한 사람들에게 이 사진을 확인시키러 갔었지만 다들 고개를 갸웃거렸다고 한다. 나이대가 너무 달라서 상상을 못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마스미야가 가가에게 연락해 미야모토 야스요에게 전할 말이 있는지 묻자 가가는 특별히 전할 말은 없지만 귀띔해 줄 것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센다이로 출발하기 전에 짬을 내서 도쿄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아사히 히로미의 중2 때 담임이라고 했지. 가가가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것도 아사히 히로미와 남녀관계였을 가능성이 있고. 마스미야는 어젯밤 시가연에서 돌아오자마자 가가에게 전화해 사정을 대충 설명했다. 아사히 히로미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더라고요. 마스미야는 사진을 도로 집어넣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틀림없어요. 루비 목걸이도 나에무라가 선물한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나에무라와 와타베 슈니치, 고시카와 무소, 이 세 사람은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자 가가가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더니 손깍지를 끼고 그 위에 이마를 얹었다. 중학교 선생이 제자와 사랑에 빠져서 아내를 버리고 학교까지 그만두고 도피 행각을 벌였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 남자가 너무 경박하지 않아? 왜 그런 사람에게 끌렸을까? 아사히 히로미야 어려서 생각이 짧았던 거죠. 그러고 보니 가가 선배도 교사 경험이 있잖아요. 그 심정이 전혀 이해가 안 가나요? 난 고작 2년밖에 안 했고 나한테는 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어. 그건 그렇고 왜 하필 원전 작업원이 되었을까? 돈 때문이겠죠. 게다가 신분을 감추고 일하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나에무라에게는 안성맞춤 아니었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가가는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다.
마스미야가 시계를 흘낏 보며 물었다. 그나저나 용건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맞다. 하면서 가가는 옆에 놓아두었던 가방에서 잡지 한 권을 꺼냈다. 검도 잡지였다. 가가가 그 잡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페이지를 펼치자 마스미야는 이야 하고 감탄사를 내뱉었다. 거기에는 검도복을 입은 젊은 가가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 중대한 사실이 밝혀졌어. 가가가 들려준 이야기는 실로 놀라운 내용이었다. 당시 그 기사를 본 아사히 히로미가 어느 기자를 통해 가가의 주소를 알아냈다는 것이었다. 아니, 검도 교실에서 만난 게 아사히 히로미를 알게 된 계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지. 그녀는 내게 접근하려고 일부러 검도 교실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였어. 무슨 이유로 선배에게 접근을 했을까요? 그걸 모르겠어. 하지만 아사히 히로미와 와타베 슈니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면 나로서는 오랜 수수께끼가 하나 풀리는 셈이야. 선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와타베 슈니치가 미야모토 야스유 씨에게 선배의 주소를 가르쳐줄 수 있었느냐는 거죠. 가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손목시계를 보았다. 슬슬 가야 하지 않겠어? 마스미야도 시간을 확인했다. 그러네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함께 걸었다. 시가연에 갔었던 일 말인데 가가가 말했다. 듣다 보니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 동창생들은 아사히 히로미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고 했지. 집단 괴롭힘 비슷한 것이 있었던 기억은 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전학 간 일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사라져버린 느낌이라고요. 갑자기 사라졌다. 뭡니까? 뭐가 그렇게 찜찜한데요?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뭐가 보일 듯한데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보고 있는데도 알아채지 못하는 느낌이야. 순간 마스미야가 걸음을 멈췄다. 가가도 걸음을 멈추고 그를 뒤돌아보았다. 왜 그래? 그거예요. 바로 그 느낌이라고요. 완전 똑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 형사로서의 제 감이 슬슬 가가 선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가가가 피식 웃었다. 헛소리 그만하고 서두르는 게 어때? 그러다 열차 놓치겠어. 아닌 게 아니라 서둘러야 할 시간이었다. 그럼 저는 여기서 하고 가가에게 손을 들어 보인 다음 마스미야는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거의 뛰어들듯이 하야테에 올라탄 지 약 1시간 40분 후 그는 센다이역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JR 센다이선으로 갈아타고 도호쿠 복지대 앞 역으로 향했다. 두 번째라 익숙했다. 이번에도 여기서부터는 걷기로 했다. 언덕길이 힘겨운 건 지난번과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혼자 걸어가려니 더 멀게 느껴졌다. 군임이 가혹하는 오늘도 조용했다. 집집마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한참을 걸어 마침내 목적지인 미야모토 야스유의 집에 도착했다. 방문한다는 사실은 전화로 미리 알려두었다. 가가와 함께 오지 않았는데도 미야모토 야스유는 마스미야를 반겨주었다. 마스미야는 지난번처럼 거실로 안내되었다. 미야모토 야스유가 이번에는 녹차가 아닌 맥주를 내왔다. 깜짝 놀란 마스미야는 손을 내저으며 사양했다. 뭐 어때요? 다 저녁 때인데. 그래도 곤란합니다.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가지장아찌가 아주 맛있게 익었는데.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며 미야모토 야스유는 맥주와 잔을 도로 쟁반에 담아 부엌으로 내갔다. 잠시 후 그녀는 녹차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마스미야는 지난번 일에 대해 감사 인사를 했다.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네요. 그 후의 일이 궁금했어요. 덕분에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전략이다. 그래서 말씀인데 실은 오늘도
미야모토 씨가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입니다. 미야모토 야스요가 네 하며 등을 쭉 폈다. 마스미야는 예의 사진 2장을 그녀 앞에 놓았다. 세월의 간격이 있어서 인상이 좀 다르지만 동일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미야모토 야스요가 양손에 사진을 한 장씩 들고 번갈아 들여다봤다. 즉시 반응이 있을 거라고 마스미야는 기대했다. 그녀가 아니 하고 놀라는 표정을 지을 거라고 짐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미야모토 야스요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스미야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없는데요 라고 했다. 다시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만약 미야모토 씨가 이 사람을 만났다면 그 시기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로부터 10년 정도 뒤였을 겁니다. 그 세월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스미야의 말에 그녀는 사진을 다시 한번 보았다. 그러나 낯설어하는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는 수 없다 라고 마스미야는 생각했다. 대답을 유도하는 건 마스미야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좋고 싫고를 따질 때가 아니었다. 이 사진 혹시 와타베 슈니치 씨 아닌가요? 지난번에는 몽타주를 보여드렸지만 미야모토 야스요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놀란 사람처럼 눈을 화들짝 뜨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마스미야는 드디어 알아차렸나 보군 하고 생각했다. 말도 안 돼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딱 잘라 말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와타베 씨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밤늦게 수사본부로 돌아와 보니 이시가키와 고바야시, 오스키가 회의실 책상에 둘러앉아 있었다. 수고 많았어. 이시가키가 인사를 건넸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야기 현경에 부탁하는 건데 그랬어. 사진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말이야. 미야모토 야스요가 뭐라고 증언했는지는 미리 전화로 보고해서 다들 알고 있었다. 그렇군 하고 낮은 소리로 대답하는 고바야시의 음성에는 낙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틀림없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라고 단언했단 말이지. 그럼 가능성 제로라고 판단해도 되겠어? 미야모토 씨의 태도로 봐서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망설이는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없었거든요. 와타베 슈니치와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니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 알았어. 이봐 고바야시, 나이무라가 와타베 슈니치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 방침을 재검토해. 네, 하고 고바야시가 대답했다. 이시가키는 의자 등받이에 걸쳐두었던 겉옷을 집어들고 무거운 걸음걸이로 회의실에 나갔다. 마스미야가 고바야시를 보며 물었다. 이쪽은 진전이 좀 있었나요? 그러자 고바야시는 오스키를 향해 턱을 치켜들었다. 저 친구가 제비를 제대로 뽑았을지도 모르겠어. 네? 하며 마스미야는 오스키에게 시선을 돌렸다. 낮에 선배가 말씀하셨던 건이군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요코야마 가즈토시. 그 이름이 중앙등록센터에 있었어. 오스키가 앞에 놓인 서류를 보며 말했다. 당시 주소가 나고야시 아스타구. 본 적도 같아. 다만 현재는 주민등록이 말소됐고 어딘가에 전입신고를 한 기록도 없어. 즉 행방불명이야. 가족은요? 결혼과 이혼 경력이 각각 2번씩. 부모는 오래전에 사망했고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도요아시로 시집갔어. 전처 둘과 누나는 주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도 아이치 현경에 협조를 요청했어. 이쪽도 수사관을 파견했고 조만간 정보가 들어올 거야. 아이치현에 파견한 수사관에 사카가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마스미야는 수첩을 꺼냈다. 요코야마 가즈토시라고 하셨죠? 한자로는요? 그게 아주 재미있어.
나도 오스키가 말해주기 전에는 미처 몰랐지 뭐야. 고바야시는 땡땡으로 적는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게 뭐가 재미있다는 건가 싶어서 글자를 바라보던 마스미야의 입에서 아니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지막 두 글자 때문이군요. 순서를 바꾸면 와타베 슈니치의 슈니치 아닙니까? 바로 그거야.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절묘하지. 오스키가 옆에서 코를 벌름거리면서 말했다. 그렇긴 하네요. 이 사람 오나가와 원전에서 일했던 적도 있습니까? 바로 그게 핵심이야. 오스키에 따르면 오나가와에서 일한 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경력의 절반 이상을 오나가와에서 보냈다는 거야. 그리고 오스키는 다시 서류로 눈길을 주었다. 고용주는 백전흥업. 단, 이 회사는 본사가 도쿄에 있으니 본사에서 직접 요코야마 가즈토시를 고용하진 않았을 거야. 원 고용주는 그 지역 하청업체 또는 재하청업체겠지. 그럼 오나가와에 있는 업체 중에 그런 업체를 조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마스미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바야시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어렵단 말이지. 왜요? 고바야시가 오스키를 향해 자네가 말하라는 듯이 턱짓을 했다. 이번에 관할 지역 내에 원전이 있는 경찰 본부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했어. 오스키가 설명을 시작했다. 그런데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은 무리였어. 현지의 하청업체들이 죄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거든. 건물이 송두리째 사라진 곳도 있어. 그런 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의 행방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마스미야가 손에 쥔 볼펜을 내려놓았다. 그렇군요. 하지만 비관할 필요는 없어. 고바야시가 말했다. 요컨대 요코야마 가즈토시를 아는 사람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잖아. 하마오카 원전에서 함께 일했던 작업원 중에서 신원이 파악된 사람도 몇 명 있어. 그러니까 요코야마 가즈토시가 어떤 인물인지는 조만간 판명될 거야. 문제는 그가 과연 우리가 쫓는 인물이냐 하는 점이지. 그렇겠네요. 고개는 끄덕였지만 마스미야의 마음속에 끼어있는 뿌연 안개는 거치지 않았다. 설사 그가 우리가 찾는 인물이라 해도, 다시 말해 요코야마 가즈토시가 와타베 슈니치라 해도 그가 아사히 히로미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새로운 벽에 부딪히게 된다. 수고했어. 오늘은 그만 가봐.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마스미야의 말에 고바야시는 팔이라도 쫓듯이 손을 휘휘 저었다. 수사관들이 쓸데없이 본부에서 밤을 지새우는 걸 관리관이 좋아하지 않아. 계장도 마찬가지고. 괜히 어머니나 걱정시키지 말고 얼른 들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마스미야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고엔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어머니 가스코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 전에는 미타카의 낡은 집에 새들어 살았는데 마스미야가 수사 일과로 발령이 나면서 이곳으로 이사했다. 계속 어머니랑 둘이 살면 앞으로도 생기기 힘들어. 선배 사카가미는 웃으면서 그렇게 놀리곤 한다. 애인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요는 마더 컴플렉스가 있는 남자로 의심받는다는 것인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되도록 그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 한다. 마스미야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그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부남으로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가스코와 살았던 그는 호적상으로도 아버지가 아니었다. 결혼 운이 없었던 거지. 가스코는 지금도 종종 그렇게 말한다. 그녀는 마스미야의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었다. 마스미야라는 성은 그 상대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젊어서 병들어 죽고 그 후에 마스미야의 아버지를 만났다고 한다. 마스미야는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그래서 다소 부자유스럽기는 해도
어머니와 둘이 사는데 별 불만은 없었다. 그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고 소리나지 않게 조심조심 현관문을 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안에서 가스코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현관에는 커다란 남자 구두가 놓여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식탁에 마주 앉은 남녀의 모습이 보였다. 식탁에는 맥주병 여러 개와 장아찌가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다. 아유, 슈에이 왔니? 가스코가 아른 체를 했다. 센다이에서 오는 길인가? 수고가 많아. 그렇게 말한 사람은 와이셔츠 차림의 가가였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소매를 걷어올린 채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뭐 하는 겁니까, 둘이서? 교이치로가 불쑥 찾아왔지 뭐냐. 닌교초에서 산 두부랑 계란말이를 들고 말이야. 둘 다 어찌나 맛있던지. 그렇게 말하는 가스코의 눈가가 발그레했다. 오랜만에 고모 얼굴이 보고 싶었어. 요즘 너는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잖아. 적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이지. 괜찮지? 저야 뭐 별 상관은 없지만. 그럼 그렇게 멀뚱히 서 있지만 말고 한잔하자. 오늘 일은 다 끝났잖아. 가스코가 식기장에서 맥주잔을 꺼내왔다. 그 잔에 가가가 맥주를 따랐다. 마스미야도 웃옷을 벗고 의자에 앉았다. 맥주를 마시자 온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 같았다. 오늘도 참 열심히 뛴 하루였다. 그래서 결과는? 가가가 물었다. 마스미야는 고개를 젓고 나서 미야모토 야스요가 사진을 보고했던 말을 전했다. 그렇군. 역시. 가가는 담담하게 반응했다. 아닐 줄 알고 있었어요. 확신한 건 아니지만 어쩐지 그럴 것 같았어. 어머니가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고는 상상하기 힘들었거든. 가가의 말을 듣고 마스미야는 퍼뜩 깨달아지는 게 있었다. 가가가 나에무라를 경박한 남자라고 평하고 왜 그런 남자에게 끌렸을까 하고 중얼거렸던 건 히로미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에게 가진 의문이었던 것이다. 그럼 나에무라는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아니,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이르지 않을까? 그 말에 마스미야는 장아찌를 집으려던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아사히 히로미와 관련된 사람이 둘이나 사라졌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지. 둘이라. 한쪽은 중학교 때 동창, 한쪽은 담임 선생님. 하지만 오시타니 미치코는 사라진 게 아니라 살해당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에무라 선생이 행방불명되었다는 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마스미야가 마른 침을 삼켰다. 살해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언제요? 그야 모르지. 가가는 고개를 저으며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범인은요? 역시 아사히 히로미라고 말하려던 마스미야는 말을 삼켰다. 거기까지 추정하기는 좀 이르지 않아? 가가가 어깨를 으쓱했다.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네. 잠자코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가스코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만 했네요. 그러고서 가가는 손목시계를 봤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제가 너무 오래 있었나 봅니다. 괜찮아. 슈에이도 왔는데 뭐. 이 녀석도 좀 쉬어야죠. 가가가 겉옷을 손에 들고 일어섰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고모랑 이야기를 나눠서 즐거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또 놀러와. 마스미야가 어머니와 사촌형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시시한 옛날 이야기지 뭐. 유리코 씨 이야기를 했다. 교이치로 엄마 말이다. 가스코가 말했다.
나랑 왕래는 많지 않았지만 친절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만은 기억이 나는구나. 집을 나간 것도 유리꽃이 나름으로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일 거야. 그러니 교이치로 이젠 용서해드리렴. 가가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압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아까 내가 한 이야기도 생각을 좀 해보고. 네, 가가의 대답이 어쩐지 미적지근했다. 아까 한 이야기라는 게 뭐예요? 유리꽃이 제사 말이야. 제대로 차린 적이 없잖니. 마스미야는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가가를 보았다. 사촌형이 제사 따위에 무관심하다는 건 익히 아는 사실이었다. 사건이 일단락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이지? 약속한 거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유리코 씨가 너희 어머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야. 구청에 가면 기록도 다 남아있고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넌 모를 게다. 우리 슈에 있는 아버지가 없잖니. 이 아이의 아버지에 관한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단다. 그것만으로도 너는 행복한 거야. 가스코가 울먹여서 마스미야는 당황스러웠다. 이제 그만해. 취한 거야 뭐야. 취하기는 교이치로가 좀 알았으면 해서. 결국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참나. 마스미야가 얼굴을 찡그리며 가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고모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정말 생각해 볼게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가스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마스미야는 가가를 배웅하러 현관으로 나갔다. 그런데 구두를 신은 가가가 현관문을 향해 선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려는데 그가 몸을 휙 돌렸다. 어쩌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놓쳤는지도 모르겠어. 네? 나중에 연락할게. 그 말만 남기고 가가는 현관문을 나섰다. 눈을 떠보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끔찍한 꿈을 꾼 기억이 머릿속에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내일 있을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자신도 모르게 긴장한 탓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샤워를 마친 후 세면대 거울 앞에 섰을 때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하고 생각을 고쳤다. 히로미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것은 마지막 공연이 아니었다.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는 그때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나쁜 꿈을 꾼 것이 틀림없었다. 히로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비웃음이었다. 결국 이렇게 약한 인간이었나? 지금까지는 허세를 부리며 살아온 것에 불과한가 싶어 실망스러웠다. 손바닥으로 뺨을 2차례 두드린 후 다시 자신을 노려봤다. 실망할 게 뭐 있어. 꿈은 충분히 이뤘다. 두려워할 일도 없다. 후회하지도 않는다. 오늘과 내일 삶의 불꽃을 태워버린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스마트폰에서 착신음이 울린 것은 화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화면에 표시된 이름을 본 히로미는 입가가 죄어드는 느낌이었다. 네, 가가씨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통화 괜찮으십니까? 그럼요. 히로미 씨께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댁으로 찾아뵈어도 될까 하고요. 실은 이미 근처에 와 있습니다. 히로미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그가 극장도 사무실도 아닌 집으로 찾아온 이유가 뭘까?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절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가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게 뻔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며 실내를 둘러봤다. 깔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누가 봐서 곤란할 것도 딱히 없었다. 그녀는 테이블 주위만 약간 정리하고 가가가 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인터폰이 울렸다. 수화기에서 가가의 목소리를 듣고 오토 도어록을 해제했다. 곧이어 현관 벨소리가 울리자 히로미는 호흡을 가다듬고 현관으로 나갔다. 잠금 장치를 푼 후 문을 열었다. 가가가 서 있었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 또 한 사람, 투피스 차림에 얼굴이 동그랗고 예쁜 여자가 있었다. 아, 이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가가 말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찾아가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동행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가나물이라고 합니다. 라며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명함을 꺼내지 않았다. 히로미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다. 집에 누구를 부르는 일이 거의 없지만 다행히도 2인용 소파와 1인용 낮은 의자가 있었다. 히로미는 손님들에게 소파를 권했다.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커피라면 금방 준비할 수 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10분이라고 약속 드렸으니까요. 그래요, 그럼. 하고 히로미도 의자에 앉았다. 우선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가가 안고 있던 가방에서 잡지 한 권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검도 잡지였다. 요네오카 씨 아시죠? 요네오카 마치코 씨 말입니다. 연예부 기자죠. 예상했던 말이라 평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네, 알죠. 요네오카 씨를 찾아가셨다면서요. 연락 받았어요. 이미 아신다면 이야기가 빠르겠군요. 제 주소를 물어보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그녀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검도를 취재하고 싶었거든요. 이왕이면 실력 있는 선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요네오카 씨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요네오카 씨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요네오카 씨가 주소를 가르쳐줬는데도 왜 저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져서요. 연극 소재를 다른 것으로 바꿨거든요. 그뿐이에요. 그래서 검도 교실에서 마주쳤을 때는 솔직히 놀랐어요. 이런 우연이 있나 하고요. 가가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 일이 우연이었다고요? 히로미는 가가의 눈길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왜 제게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주소를 조사했다는 걸 알면 불쾌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가는 심호흡을 한 번 한 후 검도 잡지를 집어들었다. 그런데 왜 하필 저였죠?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왕이면 실력 있는 선수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고요. 가가 씨는 대회에서 우승하신 경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한 거죠. 실력 있는 선수라면 저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잡지만 해도 여러 명이 소개되어 있고요. 직감이에요. 우리 일은 이치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를 캐스팅할 때도 느낌을 중시하죠. 왜 그 배역에 그 배우를 선택했느냐고 누가 물으면 직감이라고밖에는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럼 왜 하필 이 잡지였습니까? 히로미가 두 손을 살짝 들어 보였다. 검도 잡지라는 게 종류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서점에 갔는데 그 잡지가 눈에 띄었을 뿐이에요. 이상하군요. 뭐가요? 발행 일자를 보시죠. 히로미 씨가 요네오카 씨에게 부탁한 날로부터 3년이나 전에 발행된 잡지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잡지가 어떻게 서점에 있었을까요? 히로미의 가슴에서 잔물결이 일었다. 그랬다. 그 잡지는 옛날 잡지였다. 히로미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낭패한 기색을 순식간에 거두었다. 맞다. 깜빡했네요. 서점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헌 책방이에요.
헌 책방이라고요? 왜 구태여 그런 곳에서 잡지를 사셨습니까? 어쩌다 들어간 헌책방에 그 책이 있기에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산 거죠. 새 잡지는 비싸잖아요. 어느 헌책방이었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가가가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잊어버렸어요. 간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가가가 손을 도로 꺼냈다. 그거 참 유감이군요. 여러모로 저를 의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가 씨의 주소를 알려고 한데 깊은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가가 씨에게 관심이 아니 전혀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자의식 과잉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히로미는 형사에게 쌩끗 웃어 보였다. 그런가요? 잘 알겠습니다. 가가도 싱긋 웃었다. 그러나 납득하는 눈빛은 아니었다. 그가 검도 잡지를 가방에 도로 집어넣으려 할 때였다. 그때까지 옆에서 잠자코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가나모리라는 여자가 하고 얼굴을 찡그리더니 한쪽 눈을 깜빡거렸다. 왜 그러시죠? 콘택트 렌즈가 죄송하지만 화장실 좀 사용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복도로 나가면 왼쪽에 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그녀가 일어섰다. 거실에 앉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히로미가 가가에게 눈길을 되돌렸다. 참 예쁜 분이네요. 같은 형사세요? 아니요. 업무가 다릅니다. 네. 그런데 아직 할 이야기가 더 있으신가요? 네. 며칠 전 본청 수사관이 히로미 씨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히로미 씨 동창생을 몇 명 만났다고 하더군요. 중2 때 동창을요. 이번에는 다른 방향에서 치고 들어올 모양이었다. 히로미는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한 채 속으로 경계 태세를 다시 취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요? 담당 수사관이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왜냐하면 동창생들이 하나같이 히로미 씨를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히로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죠. 존재감이 별로 없는 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히로미 씨가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친구는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히로미 씨가 전학한 일에 대해서는 다들 놀라울 정도로 기억이 애매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없어졌다. 그런 인상이었다고 했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곳저곳을 전전한 끝에 결국은 보호시설에 들어갔으니까요. 헤어질 때 작별 인사조차 변변히 못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만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사인이 뭐였나요? 히로미는 뺨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 건 이미 다 조사하지 않으셨나요? 가가가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네, 특별수사본부에서 히로미 씨의 경력을 조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인은 자살, 집 근처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고 되어 있더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예요. 어떤 건물이었습니까? 아파트나 백화점? 아니면 히로미가 고개를 크게 저었다. 빌딩이었던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고 투신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들었으니까요. 그러셨군요. 하지만 이상하네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리 큰 동네가 아닌 것 같던데.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지면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히는 게 보통 아닙니까? 수사관 이야기로도 동창생들이 당시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를 다들 잘 기억하더랍니다. 그런데 같은 반 친구의 아버지가 투신한 사건을 모르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다만 아버지의 죽음이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도록 애써주신 분은 있어요. 그게 누구시죠?
당시 담임 선생님이요.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던 가가가 고개를 들었다. 나이무라 선생님 말씀이십니까? 네. 가가가 수첩을 탁 덮더니 그대로 팔짱을 끼웠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숨길 수 있는 일이 있고 숨길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직업상 투신 자살이나 추락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엄청난 소동이 벌어지거든요. 아무튼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이니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네요. 대체 저한테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때 화장실에 갔던 가나모리가 돌아왔다. 괜찮아요? 하고 가가가 물었다. 네, 죄송합니다. 라며 그녀는 아까처럼 가가 옆자리에 앉았다. 히로미가 벽시계를 올려다봤다. 이제 그만. 특별수사본부에 있는 히로미 씨 프로필은 가가가 히로미의 말을 잘랐다. 주로 비와 학원에 남아있는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히로미 씨 아버지가 집 근처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는 기록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록 자체가 공식적인 서류를 참고한 것이 아니라 히로미 씨나 나에무라 선생의 이야기에 근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컨대 제 얘기는 히로미 씨 아버지가 기록된 것과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사망한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는 겁니다. 히로미는 가가 옆에 앉아있던 가나모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은 가가에게 이야기를 어디까지 듣고 왔을까?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도 히로미 머릿속에는 그런 의문이 떠올랐다. 동창생들은 히로미 씨의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히로미 씨는 아버지의 자살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친구들은 그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너무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런데 만일 그 반대의 경우라면 이해가 갑니다. 반대의 경우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아버지의 자살보다 히로미 씨가 학교에 가지 않게 된 일이 먼저였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동급생들이 그 사실을 눈치채기야 하겠지만 담임교사가 그럴듯하게 이유를 설명하면 학생들은 납득하겠죠. 물론 그 설명은 사실이 아닐 겁니다. 나에무라 선생이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는 히로미 씨가 등교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과연 뭘까?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히로미 씨 본인의 의사로 등교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뭔가 사정이 있어서 등교할 수 없다. 저는 후자로 추측합니다. 히로미 씨는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렵 히로미 씨는 아버지와 함께 먼 곳에 가 있었으니까요. 도피 중이었던 겁니다. 그래요. 당신들은 이른바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가가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단숨에 거기까지 말한 후 히로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아무리 교묘한 연기를 펼쳐도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제 과거를 보고 오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뭔지 알고 싶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앞뒤가 딱 들어맞거든요. 아버지가 사망한 곳은 아마도 멀리 떨어진 고장이었을 겁니다. 사망 신고서도 그곳 관공서에 제출하고 시신 또한 그곳에서 화장했겠죠. 그래서 동급생들이 몰랐던 겁니다. 나에무라 선생은 당신들이 야반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지켜보기만 했고요. 아마 당신을 동정해서였을 겁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이 학교에 알려졌지만 나에무라 선생은 학생들에게 자세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밝혀야 했을 때는 다른 지방에 가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살던 동네에서 자살한 것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히로미 씨 일가가 야반도주했다는 나쁜 인상을 심어주지 않으려고요. 아니, 어쩌면 히로미 씨 본인이
나에무라 선생에게 부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해달라고 말이죠. 히로미가 가가를 쏘아보며 박수를 쳤다. 대단한 상상력이네요. 형사는 다들 그런 식인가요? 법무국의 사망신고서 보존기한은 지났지만 히로미 씨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좋을 대로 하시죠. 아까 하신 말씀을 정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을 털어놓는 편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요. 누구나 사정은 있는 법이에요.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약간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만일 가가시 추리대로 아버지가 다른 고장에서 죽었다 한들 제게 무슨 죄가 있다는 거죠? 경력 사기인가요? 가가가 눈썹을 찡그리며 손가락으로 코 밑을 문질렀다. 그런 경우 딱히 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그저 제 과거를 파헤쳐 보고 싶었을 뿐인가요? 아무 대꾸가 없자 히로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10분만 뵙기로 약속했는데 시간이 꽤 지났네요. 이쯤 해도 될까요? 가가가 자리에 앉은 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얼마 전에 아는 간호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그랬답니다. 저 세상에서 자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 그럴 수만 있다면 육체 따위는 없어져도 좋다고요. 부모란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존재를 소멸시켜도 좋은가 봅니다. 히로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히로미는 순간 현기증이 일었지만 겨우 참아냈다. 멋진 말이네요. 그래요? 가가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잘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두 사람을 히로미는 현관까지 배웅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려던 가가가 갑자기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드디어 내일이 마지막 공연이군요. 네, 끝까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설 손해잡기 동반 자살과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도 되겠습니까? 네, 뭐죠? 그런 소재를 선택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하십니까? 질문하는 가가의 얼굴을 보고 히로미는 움찔했다. 그의 눈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연민의 빛이 어려 있었다. 네, 물론이죠. 최고의 소재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가슴을 펴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엉뚱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하며 가가는 히로미의 집을 나섰다. 가나모리라는 여자도 인사를 한 후 가가의 뒤를 따랐다. 히로미는 문을 잠근 후 곧바로 화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세면대 앞에 서서 시선을 거울로 향했다. 그곳에 창백하게 변한 자신의 얼굴이 있었다. 서랍을 열고 헤어브러쉬를 꺼냈다. 엉겨붙은 머리카락이 아침에 봤을 때보다 줄어든 듯한 느낌이었다. 메구로역에서 도쿄 메구로선 히오시행을 타고 9번째 역인 신마루코역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가 넘어서였다. 서쪽 출구를 나서니 좁다란 상점 골목이 나왔다. 커피숍과 약국, 꽃가게, 치과, 미용실 등 실로 다양한 가게가 줄지어 있었다. 왠지 모르게 옛 정취에 사로잡힌 이유는 마스미야 자신이 대형 쇼핑센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북적거리던 분위기가 10분쯤 걸어가니 딴판으로 변했다. 도로를 끼고 크고 작은 갖가지 집합주택이 늘어서 있었다. 모퉁이를 몇 번 돌자 도로폭이 갑자기 좁아졌고 그 도로의 면에 낡은 연립주택이 하나 있었다. 연립주택 이름이 보이지 않아 마스미야는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했다. 찾는 장소가 맞는 듯했다. 오늘 요코야마 가즈토시에 관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 하마오카 원전 정기 점검 당시 그와 같은 회사에 고용되어 일했고
오나가와 원전에 있었던 시기도 거의 겹치는 인물을 몇 명 찾은 것이다. 그 중에서 현 주소가 판명된 사람을 지금 마스미야가 찾아가고 있었다. 이름은 노자와 사다요시. 미리 연락하고 싶었지만 전화번호를 찾을 수 없었다. 2층 건물인 연립주택에서 노자와의 집은 1층인 듯했다. 통로의 변에 나란히 늘어선 5집 중 문패가 달린 집은 2군데였고 그 중 하나가 노자와의 집이었다. 소리가 날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낡은 도어벨을 눌렀다. 그런데 의외로 명료한 벨소리가 울렸다. 안에 사람이 있다면 들릴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기다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마스미야는 다시 한번 벨을 누르고 시계를 보았다. 30초를 기다려도 반응이 없으면 일단 돌아갔다가 다시 오기로 마음먹었다. 30초가 지나자 마스미야는 돌아서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봤다. 정보에 따르면 노자와는 71살로 아직은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는 나이였다. 그러니 잠깐 외출을 했는지도 몰랐다. 어디 가서 커피라도 마시다가 1시간쯤 후에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내딛는 참에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마스미야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노자와의 집 문이 빠끔히 열리더니 그 틈새로 자그마한 노인이 바깥을 내다봤다. 노자와 씨? 마스미야가 급히 다가가자 노인이 겁을 먹었는지 문을 쾅 닫았다. 잠깐만요. 수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자와 씨, 문 좀 열어보세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마스미야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이웃에 들릴지 몰라 경찰이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천천히 문이 열렸다. 그 안으로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검버섯이 잔뜩 핀 얼굴이 보였다. 노인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마스미야를 올려다보았다. 경시청에서 나왔습니다. 마스미야가 배지를 보여주었다. 순간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수사에 협조를 좀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노자와 씨가 하마오카 원전과 오나가와 원전에서 일하셨을 당시의 일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노골적으로 귀찮은 표정을 지었다. 그런 얘기라면 됐어요. 아주 귀찮아. 탈원전이니 뭐니 이젠 아주 신물이 납니다. 노인이 문을 도로 닫으려고 하자 마스미야는 힘껏 문을 잡고 버텼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노자와 씨와 같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건 이제 기억도 안 나요. 노인이 컹 기침을 했다. 기억나시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30분, 아니 15분만이라도. 싫단 말이요. 돌아가요. 노인이 또 콜록거렸다. 귀찮게 하고 싶진 않지만 수사상 꼭 필요한 일이라서요. 아, 글쎄, 필요하든 말든 나랑은. 말을 하던 노인이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괜찮으세요? 그러나 노인은 대답할 만한 상태가 아닌 듯했다. 마스미야가 문을 열어젖히니 현관에 웅크리고 앉은 노인의 입에서 힉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일단 눕혀야겠다고 생각한 마스미야는 신발을 벗은 후 노인을 들쳐업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의 몸이 놀랄만치 가벼웠다. 실내는 살풍경했다. 다다미 위에 이부자리가 깔려있기에 거기다 노인을 눕혔다. 기침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숨쉬기는 여전히 힘들어 보였다. 괜찮으세요? 의사를 부를까요? 노인의 귀에 대고 소리쳤다. 노인이 맥없이 손을 졌더니 뭔가를 가리키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그 방향을 따라가 보니 서랍이 여러 개 달린 낡은 찬장이 있었다. 약! 노인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흘러나왔다.
약 말씀이세요? 노인이 기침을 계속하면서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였다. 마스미아는 찬장 서랍을 열었다. 맨 윗칸에 하얀 약봉지가 들어있었다. 이겁니까? 노인이 다시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더니 이번에는 싱크대를 가리켰다. 물 말씀이시죠? 노인은 마치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손을 휘저었다. 마스미아는 싱크대 안에 있던 찻잔을 재빨리 씻어 물을 받은 후 약봉지와 함께 노인에게 가져갔다. 노인은 괴로워하면서도 익숙한 손놀림으로 약을 꺼내 입에 넣고 찻잔에 물을 마신 다음 마스미아에게 등을 기대듯이 축 늘어지며 바닥에 몸을 뉘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목 안쪽에서 흘러나왔다. 마스미아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일단 노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런 상태로는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돌아가라고 하면 오늘은 얌전히 물러나리라고 마음먹었다. 크게 들썩거리던 어깨 움직임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숨소리도 조용해지는 것 같았다. 좀 어떠세요? 노인이 몸을 빙그레 돌려 천장을 보았다. 가슴께가 어렴풋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고개를 주걱거렸다. 조금 편해졌어. 다니시는 병원이 있으면 연락할까요? 노인이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을 저었다. 됐어. 느리는 일인걸. 이제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돼. 미안하게 됐군. 아닙니다. 저는 상관없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응, 그보다 부탁이 있는데. 뭔데요? 말씀해보세요. 차를 좀 사다 줄 수 있겠나? 차가운 거 말고 따뜻한 걸로. 호지차면 더 좋고 말이야. 요 앞 편의점에서 팔 걸세. 호지차로요? 알겠습니다. 마스미아는 연립주택에서 나와 편의점으로 향했다. 일에 전개가 좀 묘했지만 저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편의점에서 페트병에 든 따뜻한 호지차를 2병 사들고 돌아갔다. 노인은 이부자리 위에서 상반신을 일으킨 채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맙네. 그는 페트병 뚜껑을 열고 호지차를 달게 마셨다. 덕분에 살았구만. 지병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뭐. 폐가 망가진 모양이야. 의사는 나이 탓이라고 하지만 나는 젊었을 때부터 담배라곤 입에 댄 적도 없거든. 게다가 폐만 망가진 게 아니라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 움직이기 힘들어서 늘 이렇게 누워있다네. 아까 자네가 배를 눌렀을 때도 몸을 움직이기 귀찮아서 못 들은 척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자꾸 눌러대니 어찌나 신경이 쓰이던지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었지. 마스미아는 실내를 둘러보았다. 전부 3평 정도 되어 보이는 다다미 구조의 집이었다.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재도구가 벽 쪽에 놓여 있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어두컴컴하고 환기도 자주 하지 않은지 다다미가 눅눅했다. 지금은 무슨 일을 하세요? 마스미아의 질문에 노인이 콧방귀를 뀌었다. 이런 몸으로 하긴 뭘 하겠어. 화장실도 가까스로 가는데. 그럼 수입은요? 생활보호 대상자야.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잖나. 이런 몸으로 일을 하라는 건가? 아니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족은 없으세요? 그런 거 없네. 형이 야쿠자가 된 뒤로 뿔뿔이 흩어졌어. 노인은 화가 난다는 듯이 말했다가 이내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뭐 다 옛날 얘기지. 필시 남에게 말하지 못할 우여곡절을 겪었나 보다고 마스미아는 짐작했다. 다시 묻겠습니다만 노자와 사다요시 씨 맞으시죠? 노인이 페트병을 2손으로 준 채 응 하고 대답했다. 몇 가지 더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노자와가 한숨을 내쉬었다. 대체 뭐가 알고 싶은가? 예전에 하마오카 원전에서 일하신 적이 있죠. 아, 있어.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말이야.
그때 그곳에 요코야마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코야마 가즈토시요. 요코야마라. 노자와가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페트병의 차를 천천히 머금은 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삼켰다. 그래, 있었어. 요코야마라는 성. 맞아, 있었어. 이름이 가즈토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은 기억하세요? 응, 기억하지. 숙소가 같아서 얼굴을 자주 마주쳤어. 마스미야는 가방에서 사진을 한 장 꺼내 노자와에게 보였다. 이 사람 맞습니까? 노자와가 이불 옆에 놓여있던 돋보기를 끼고 사진을 봤다. 아니야, 달라. 이런 얼굴이 아니었어.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사진은 나에무라 세이조의 것이었다. 그럼 이 그림은 어떤가요? 최근에 그린 거라서 노자와 씨가 만났을 때와는 인상이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마스미야는 예의 그 몽타주를 노인에게 보였다. 그림을 지그시 바라보던 노자와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이 얼굴이야. 아주 비슷하군. 늘 표정이 어두웠어.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니까. 마스미야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물론 노자와 노인의 증언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마스미야는 확신이 들었다. 노자와 노인과 미야모토 야스요의 진술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노자와 씨는 오나가와 원전에서도 자주 일하셨죠. 거기서도 요코야마 씨와 같은 회사 소속이셨습니까? 아니야. 오나가와에서는 달랐어. 나는 전기 관련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었고 요코야마가 소속된 곳은 아마 와타베였을 거야. 와타베라니 그게 뭡니까? 하청업체 이름이야. 하긴 말이 하청업체지. 실상은 제 하청업체에 불과한 말단 사무실이었지만 말이야. 제일 위험한 일을 하는 곳이 거기였어. 마스미야는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일하던 직장 이름이 와타베. 본명은 요코야마 가즈토시. 그래서 와타베 슈니치라는 가명을 생각해낸 것 아닐까? 왜, 그 요코야마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 노자와가 물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요코야마 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실하지만 요령이 없는 사람이었어. 요령이 없다 보니 걸핏하면 알람이 울렸지. 알람이라니요? 오늘은 방사선을 더 쐬면 안 된다 하고 기계가 알려주는 거야. 하지만 거기에 맞추다 보면 일을 할 수 없거든. 그래서 다들 이런저런 술수를 썼지.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더군. 요코야마 그 사람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나? 모릅니다. 지금 그걸 조사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 좋으련만 쉽지 않을 거야. 어째서요? 우린 말하자면 다 짜내고 남은 찌꺼기니까. 짜내다니 뭘요? 원전은 연료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네. 그 녀석은 우라늄과 인간을 먹고 움직여. 인신공양이 필요하지. 한마디로 우리 작업원들의 목숨을 쥐어짜야 움직인다 이 말이야. 내 몸만 봐도 알 수 있어. 이게 바로 목숨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일세. 노자와가 양팔을 벌렸다. 벌어진 셔츠 사이로 갈비뼈가 앙상한 가슴이 드러났다. 특별 수사본부로 돌아온 마스미야는 이시가키에게 수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고바야시가 먼저 반응을 보였다. 계장님, 찾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시가키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한참 생각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직장 이름이 와타베였다 이거지.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겠군. 고바야시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작업 중이던 오스키를 불렀다. 그리고 마스미야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설명한 후 와타베라는 이름의
제 하청 업체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알겠습니다. 오스키가 자리를 뜬 후 이시가키가 그런데 말이야 하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만일 고시카와 무쏘, 즉 와타베 슈니치의 정체가 요코야마 가즈토시라면 살해당한 이유가 과연 뭘까? 그게 또 의문이란 말이야. 요코야마에 관한 정보 수집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사카가미를 위시한 수사관 몇 명이 아이치 연경의 협조를 얻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정보를 정리해서 보고 드릴 겁니다. 고바야시가 대답했다. 그래? 그 가운데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좋을 텐데. 특히 오시타니 미치코나 아사히 히로미와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절실합니다. 관리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구만. 제발 이쯤에서 가닥이 좀 잡혔으면 좋겠어. 동감입니다. 상사 둘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마스미야는 돌아서 자기 자리로 갔다. 바로 그때 등 뒤쪽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네, 고바야시입니다. 응, 뭐라고? 알았어. 계속 미행해. 그것 말고 이상한 점은? 뭐야, 그 친구가? 고바야시가 수화기를 귀에 댄 채 무슨 영문인지 마스미야를 노려봤다. 그것뿐이야? 알았어. 다시 연락하겠네. 전화를 끊은 고바야시가 이시가키 쪽으로 돌아섰다. 아사히 히로미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는 모양입니다. 무슨 변화? 이시가키의 표정에 긴장감이 돌았다. 평소 같으면 자택을 나와서 롯본기에 있는 사무실이나 메이지 극장으로 향했을 텐데 오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는데? 미행한 결과 도쿄역에 도착했다는군요. 도쿄역? 거기서 뭘 하는 거지? 도카이도 신칸센표를 샀지만 행선지는 모르겠답니다. 미행을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이시가키가 책상에 턱을 괴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도카이도 신칸센이라 대체 어디로 가려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바야시가 이시가키에게 다가가 뭔가를 속삭였다. 이야기를 듣던 이시가키가 험상궂은 표정으로 마스미야를 바라봤다. 잠시 후 고바야시가 마스미야를 손짓해 부르더니 먼저 방을 나갔다. 마스미야가 복도로 나가니 고바야시가 주위를 두리번거린 후 얼굴을 마스미야에게 바짝 들이댔다. 가가에게 무슨 소리 들은 거 없어? 네? 아사히 히로미를 감시하는 형사가 그러는데 오늘 오전에 가가가 아사히의 집을 찾아갔다는 거야. 그것도 여자 하나를 데리고 말이지. 집히는 거 없어? 여자를 데려갔어요? 전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요.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아사히 히로미와 친분이 있다는 건 알지만 수사에 관한 한 멋대로 움직이면 안 되지. 그건 저도 압니다. 아사히 히로미가 행동에 변화를 보인 이유가 가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지금 당장 그 친구한테 전화해. 와서 설명하라고. 알겠습니다. 마스미야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러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가가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는 것 같았다. 사실대로 말하자 고바야시는 혀를 찼다. 이 친구 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이건 다른 수사관들에게도 기강이 안 서는 일이야. 그렇게 말하고 고바야시는 방으로 들어갔다. 마스미야는 니온밭이 서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그러나 가가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다. 교이치로 씨, 대체 어디서 뭘 하는 겁니까? 그는 가가가 자신의 집에 왔던 날 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것은 실로 의미심장한 내용이었다. 어쩌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놓쳤는지도 모르겠어. 그는 지금 그 놓친 것을 찾고 있을까? 이후로도 마스미야는 틈이 날 때마다 가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약 1시간 후 드디어 가가와 전화가 연결되었다.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기에 근무 시간인데도 연락이 안 됩니까? 짐짓 화난 목소리로
가가에게 물었다. 미안해. 도서관에 있었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시간이 좀 걸렸어. 도서관에는 왜 갔는지 궁금했지만 그걸 묻기 전에 전해야 할 말이 있었다. 마스미야는 이쪽 상황을 설명하고 윗사람들이 가가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다고 말했다. 그래? 역시 나를 본 모양이군. 아파트에는 사람이 많이 드나드니까 눈치채지 못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짧았어. 지금 그런 태평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큰 코 다쳐요. 해명할 거야. 그러려고 도서관에 갔으니까. 아무튼 당장 오세요. 안 그러면 아무리 사촌형이라도 더는 감싸줄 수 없어요. 걱정 마. 너한테 기댈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어떤 처분이든 달게 받을 작정이야.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가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마스미야는 가가와 통화한 내용을 상사들에게 보고했다. 그렇다면 가가도 생각이 있을 거야.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야겠군. 이시가키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히로미를 미행하던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가 도카이도 신칸센 노조미호를 타고 나고야역에서 내려 다시 고다마호를 탔다는 것이었다. 마스미야도 똑같은 방식으로 환승했던 기억이 났다. 마이바라 역에서 내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도카이도 본선으로 갈아탈 것 같은데. 그럼 목적지가 히로미 본인의 고향이라는 이야기인데 하필 왜 지금 거기에 가는 거지? 고개를 갸웃거리던 고바야시가 갑자기 마스미야의 어깨 너머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돌아보니 가가가 손에 커다란 갈색 봉투를 든 채 서 있었다.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가가가 이시가키와 고바야시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자네답지 않군. 이시가키가 입을 열었다. 평소에는 그 누구보다 예의와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지 않나. 무리를 일으켰다는 건 저도 압니다. 적어도 마스미야에게는 말을 했어야지. 다른 여자랑 함께 갔다고 하던데. 그녀는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러 간 것이어서 마스미야 형사를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말인가? 고바야시가 물었다. 그러자 가가는 갈색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이시가키 앞에 놓았다. 이걸 좀 보셨으면 합니다. 이시가키가 종이를 집어서 펼쳤다. 옆에서 바라보던 고바야시가 이건 하고 중얼거렸다. 호쿠리코 마이초 신문 기사를 복사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날짜는 30년 전 10월입니다. 호쿠리코 마이초 신문이라고요? 이런 건 왜? 의아해하는 마스미야에게 이시가키가 복사지를 건넸다. 마스미야가 읽어보니 한 남성이 노토반도의 절벽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기사였다.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본 마스미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사히 다다우라면 아사히 히로미의 아버지일 거야. 가가는 상사들을 바라보았다. 아사히 히로미의 아버지가 빚에 몰려 도피, 즉 야반 도주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자살했단 말이군. 고바야시가 말했다. 한데 아사히 히로미는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 딱히 숨길 필요는 없잖아. 글쎄 말이야. 라며 옆에서 이시가키가 고개를 갸웃했다. 문제는 바로 그 점입니다. 아사히 히로미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캐고드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지? 야반도주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나이무라 선생에게는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겠죠. 그렇지만 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단 거지? 그러자 가가가 안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 속에는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물건이 들어있었다.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DNA 검사로
친자 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잠시 후면 열차가 히코네 역에 도착할 것이다. 히로미는 핸드백에서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비춰 보았다. 헬쓱한 얼굴로 그녀를 만날 수는 없었다. 어디까지나 당당하게 마주해야 한다. 이날까지 다부지고 씩씩하게 살아왔다는 걸 보여줄 것이다. 거울을 집어넣고 이번에는 팸플릿을 꺼냈다. 유락원이라는 노인 요양원 안내 팸플릿으로 오시타니 미치코가 놓고 간 것이다. 어쩌다 보니 버리지 못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일을 예감했던 것일까? 팸플릿 뒷면에 주소가 적혀 있었다. 가는 길은 모르지만 택시 운전사에게 보이면 데려다 줄 것이다. 차창 밖으로 눈을 돌렸다. 한가로운 전원 풍경이 펼쳐졌다. 옛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날 밤 자고 있던 히로미를 누군가 마구 흔들어 깨웠다. 눈을 떠보니 아버지의 절박한 얼굴이 코앞에 있었다. 당장 떠날 준비를 해라. 다다오가 말했다. 영문을 모르는 히로미가 당황해하자 그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었다가 내쉰 다음 히로미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도망가야 한다. 그 방법밖에 없어. 아버지의 눈에 벌겋게 핏발이 서 있었다. 어디로 도망가는데? 갈 데는 있으니까 걱정 마라. 여기 있다가는 너까지 위험해질지 모른다. 일단 가자.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히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 앞날,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덮어두기로 했다. 이 집에 있어봐야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만은 히로미도 알았다. 제일 큰 여행 가방에 옷가지와 소지품을 있는 대로 쑤셔 넣었다. 추운 계절이 아니라서 다행이었다. 만약 겨울이었다면 옷만으로도 가방이 가득 찰 터였다. 두 사람은 새벽 2시쯤 집을 나섰다. 현관은 누군가 지켜볼지도 모르니 2층 창문으로 빠져나갔다. 큰 가방을 손에 든 채 이웃집들의 지붕을 타고 이동했다. 히로미의 머릿속에 초등학교 때 남자 동급생이 비슷한 짓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길바닥에 내려선 후 집 근처 역 말고 그 다음 역을 향해 종종 걸음을 쳤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역은 아는 사람과 마주칠 우려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약 5km 거리를 1시간 반에 걸쳐 이동했다. 역에 도착한 다음 역 앞 공원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호쿠리쿠 방면 첫 차를 탔다. 다다오가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옛날에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곤란을 겪을 때 내가 도와준 적이 있다. 지금은 후쿠이에서 운송업으로 크게 성공했다더라. 언제든지 놀러오라고 했으니 사정을 이야기하면 도와줄 거다. 학교는 어떻게 해? 그러자 다다오는 괴로운 듯 미간을 찡그렸다. 당분간은 가기 힘들겠지. 전입신고를 했다가는 어디 있는지 탄로날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아빠가 무슨 수를 쓰든 해결하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과연 무슨 방법이 있을지 히로미는 상상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을 가슴에 묻어둔 채 아버지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지금 여기서 다그쳐봐야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열차벽에 엔랴쿠 절의 포스터가 붙어있는 것을 본 다다오가 묘한 말을 했다. 히로미 너 아니? 옛날에 엔랴쿠 절의 스님 하나가 당시 장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노리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자신이 있던 본당에 불을 질러 자결한 일이 있다는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죽더라도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이지. 불에 타 죽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왜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는지 히로미는 의아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었다. 그때 이미 아버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죽음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자신을 딸로 두어 아버지는 과연 행복했을까? 영원히 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히로미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열차가 히코네역에 도착했다. 역 앞 승차장에서 택시를 탄 후 운전사에게 팸플릿을 보여줬다. 대략의 위치를 파악했는지 운전사는 일단 가보죠 라며 차를 출발시켰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가 넘어 있었다. 공연이 시작되었을 시간이었다. 마지막 일주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실에서 공연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하는 수 없었다. 메이지 극장 프로듀서에게 오늘은 못 갈 거라고 하자 그는 깜짝 놀라면서 어디 안 좋은 데라도 있으세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갑작스럽게 볼 일이 생겨서요. 다른 분들께도 그렇게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은 오시는 거죠? 그럼요. 뒤풀이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성대하게 합시다. 프로듀서의 목소리가 활기찼다. 공연이 성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로서는 무사히 공연을 마치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쁠 것이다. 택시가 속도를 늦췄다. 이 부근인 것 같은데. 저기 있네요. 4층짜리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팸플릿에 나와 있는 것보다 한참 낡아 보이긴 했지만 그곳이 맞는 것 같았다. 택시에서 내려 심호흡을 몇 번 한 다음 건물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정면 현관을 지나자 조그만 로비가 있고 그 왼쪽에 안내 데스크 같은 것이 있었다. 지키는 사람은 없고 벨이 놓여 있어 그것을 눌렀다. 네 하는 대답이 들리더니 안에서 하얀 블라우스에 파란 조끼를 걸친 40살 정도의 여자가 나왔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히로미는 명함을 꺼냈다. 여자는 명함을 받아들고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가도쿠라 히로미라는 이름이 기억에 없는 듯했다. 명함에는 연출가라고도 배우라고도 적혀있지 않았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자 한 분이 이곳에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러자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그런데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일지도 몰라서요. 그러세요? 어떻게 아는 사이신가요? 어머니 친구분이신 것 같아요. 만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가능할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자가 안쪽방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제가 안내할게요. 그녀가 안내한 곳은 2층 구석방이었다. 201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다. 여자가 문을 노크했다. 201씨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문 손잡이를 돌리려는 것을 히로미가 제지했다.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가 눈을 깜빡거렸다. 혼자서 괜찮으시겠어요? 네, 둘만 있게 해주세요. 여자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히로미는 문을 열었다. 좁은 방이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여자 하나가 침대 위에서 뭔가를 먹고 있었다. 잘 보니 앙금이 든 과자였다. 텔레비전에서는 코미디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멍한 표정으로 입을 우물거리던 여자가 히로미의 얼굴을 몇 초 동안 응시하다가 눈을 화들짝 떴다. 동시에 조그만 비명 같은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리고 손에 있는 과자를 떨어뜨렸다. 오랜만이야. 히로미가 말했다. 말에 이토록 증오를 가득 담아 내뱉은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래? 그럼 도쿄역에 몇 명 대기시켜. 노인 요양원은 탐문조사를 했어? 그렇게 된 거였군. 본인은 만났고? 그래, 알겠어. 그 어머니한테서 눈을 떼지 않도록 해. 지역 경찰에는 이쪽에서 연락하지. 그래, 알았어. 계속 잘 부탁해. 고바야시가 전화를 끊고 고개를 돌려 이시가키를 봤다. 아사히 히로미가 히코네에서 도카이도 본선을 탄 모양입니다. 마이바라에서 신칸센으로 갈아타고 도쿄로 돌아오려는 거겠죠. 모친을 만났대? 이시가키가 물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 같다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고바야시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모른답니다. 15분 정도 함께 있었나 본데 아사히는 결국 자신이 잘못 알았다면서 요양원을 떠났답니다. 잘못 알았다. 어머니 쪽은 뭐라고 하더래? 마찬가지입니다. 아사히를 본 적도 없는 여자라고 한 모양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고 물었지만 별 이야기 없었다고 하면서 입을 다물었고요. 다만 뭐? 어머니를 만나본 수사관 말이 몹시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겁을 먹은 것 같기도 하답니다. 겁을 먹은 것 같다고? 이시가키가 시선을 가가에게로 옮겼다. 대체 무슨 말이 오갔을까 두 사람 사이에? 가가가 고개를 들었다. 죄다 털어놓았을지도 모르죠. 아버지가 위장자살을 한 후 30년 동안 숨어 살았다고 말인가? 네. 그리고 그 때문에 무슨 일을 벌였는지까지 전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이제 와서 어머니에게 털어놓은 거지? 각오를 굳힌 게 아닐까요? 각오라니, 진상이 폭로될 것을 각오한 거죠. 저는 그녀에게 아버지가 다른 장소에서 죽었을 가능성만 암시했지만 그녀는 죽은 사람의 신원도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머리가 좋은 여자니까요. 이시가키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옆에 서 있는 고바야시를 올려다보았다. 어떻게 생각해?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가 경부보의 추리도 저는 아직 반신반의합니다. 나도 좀 황당하긴 해. 하지만 신문기사가 사실을 뒷받침하잖아. 게다가 가가의 추리가 옳다고 가정하면 여러 가지 수수께끼가 풀린단 말이지. 그건 저도 압니다. 아사히 히로미가 어머니를 만나러 간 이유 역시 가가 경부보의 추리가 옳을지 모릅니다. 다만 믿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30년 넘도록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나요? 저도 딸이 있지만 그렇게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글쎄, 사느냐 죽느냐, 아니 딸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도 마음먹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길이 없으니. 이시가키의 물음에 고바야시는 신음 같은 소리를 낼 뿐 대답하지 않았다. 옆에서 듣고 있던 마스미야도 솔직히 고바야시와 같은 의견이었다. 그만큼 가가의 추리는 충격적이었다. 다양한 상황 증거로 보건대 아사히 히로미와 와타베 슈니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와타베는 대체 누구인가? 아사히 히로미와 오시타니 미치코가 공통으로 아는 사람 가운데 현재 행방이 묘연한 인물을 찾은 끝에 수사관들은 나이무라 세이조라는 인물에 주목했다. 그러나 미야모토 야스요의 증언으로 나이무라는 와타베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됐다. 그 이야기를 하자 가가는 사건을 단순하게 생각해봤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아사히 히로미와 와타베 슈니치의 관계는 제가 볼 때 적어도 10수년 이상 계속됐고 누구와도 거의 교류가 없었던 와타베의 생활을 뒷받침한 사람도 아사히 히로미였다고 봅니다. 그렇게 특수한 관계를 지속할 만한 상대란 한정적이죠. 자신에게 지극히 소중한 사람일 겁니다. 깊이 사랑했던 연인, 아니면 피부치겠죠. 와타베의 추정 연령,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 오시타니 미치코와 아는 사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적합한 인물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즉 아사히 히로미의 아버지인 다다오가 아니겠느냐는 말이었다. 사실 아사히 다다오는 자택 부근에서 투신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비와 학원의 자료에 기초했을 뿐 정식 기록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었다. 동창생들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일이니 실제로는 다른 장소에서 죽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가가의 추리였다. 게다가 죽은 사람도 아사히 다다오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 아사히 다다오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말소했다고 생각하면
앞뒤가 맞는다는 것이다. 이런 가설을 염두에 두고 가가는 아사히 히로미 본인에게 몇 가지 의문점을 추궁했고 그 결과 자신의 추리가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다고 한다. 그래서 찾아본 것이 바로 그 신문 기사였다. 아니나 다를까? 아사히 다다오는 자택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남아있는 소지품에서 채취한 지문과 사체의 지문이 일치했으며 함께 여행하던 딸이 시신을 확인함으로써 사망한 사람의 신원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30년 전이라는 시대를 감안할 때 사건성이 분명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당시 경찰로서는 그 이상 조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토반도의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가가도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그의 생각대로라면 아사히 부녀는 중대한 비밀을 품고 살아왔을 것이다. 결코 그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되는 비밀을 말이다. 고시카와 무스오, 즉 와타베 슈니치와 아사히 히로미가 부녀 관계인지 아닌지 확신하는 방법으로는 DNA 감정이 있었다. 그래서 가가는 아사히 히로미의 머리카락을 입수해 감정을 의뢰해 놓았으며 이르면 내일 저녁 때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위장하고 그 후의 인생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예의 몽타주에 그려진 암울한 표정도 납득할 수 있었다. 마스미야가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탁탁탁탁 발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누군가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오스키였다. 알아냈습니다. 전에 오나가와초에 와타베 배관이라는 회사가 있었답니다. 주로 원전의 배관을 점검하는 하청업체였던 것 같습니다. 고용 기록은? 고바야시가 물었다. 아쉽게도 그건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초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도 의심스러울 만큼 소규모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스키가 들고 있던 서류를 책상에 놓았다. 요코야마 가즈토시와 관련해서 중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0년 전 10월에 방사선 관리 수첩을 분실했다며 재발행을 신청한 일이 있답니다.